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정민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 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귀에 쏙쏙, 마음에 쏙 보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전문가 서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장 분석 안녕하십니까. 보험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권주영 전문가입니다. 네, 보장 분석 전문가 남재곤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부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린이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서예민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사랑하는 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저도 이제 5살이 된 제 딸아이를 위해서 뭐든 다 해주고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어린이 보험이죠. 귀에 쏙쏙, 마음에 쏙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이름과 같이 어린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0세부터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했었는데요.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만 35세까지도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이 나왔습니다. 앵커님, 이 어린이 보험에서 가입 가능한 나이 말고 성인 건강보험과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요. 나이 제한 말고는 딱히 다른 게 있나 싶은데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바로 사망보험금이 없다는 점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15세 미만이 보상받을 수 있는 어린이 사망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라는 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관련 규정은 지난 2009년 4월 생계형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생겨났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보험가입에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의 경우 돈을 노린 부모의 보험범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기존에 낸 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사망보험금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점이었는데요. 그러면 이것 이외에도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장담보에 대해서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보험료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이 보험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피보험자의 똑같은 조건과 담보를 비교해 보았을 때 과거에는 보험료의 차이가 아주 컸으나 현재는 미미하게 상대적인 차이만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장의 가입 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인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비의 가입 한도 차이인데요. 특히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의 경우 성인이 아이보다 높은 발병률로 인해 보장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면책기간, 감액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의 정의를 알고 계신가요? 면책기간은 좀 진단을 받고 나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고 감액기간은 일정 금액을 좀 제하고 일부만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 보험의 경우 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없거나 보험회사에 따라 짧게 존재하기도 하고요. 성인 건강보험에서는 대부분 면책 감액기간이 약관에 따라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납입면제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납입면제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재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3대 질병을 예시로 들자면 성인 건강보험에서는 일반암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을 진단받았을 때 납입면제가 가능하시고요. 어린이 보험의 경우 일반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등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범위로 납입 면제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 보험은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납입 면제 부분에서도 성인 보험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 35세 이하인 분들은 모두 다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 어린이 보험과 성인 건강보험의 보험료 차이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므로 어린이 보험보다 더 저렴한 성인 건강보험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회사에서는 어린이 보험과 동일한 납입 면제, 감액 기간 조건을 가진 성인 건강보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20살이 넘은 어른이 분들은 무조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기보다 성인 건강보험과 어린이 보험을 비교하여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 35세 이하라고 해서 모두 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좋을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 보험을 얘기하면 이 태아 보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태아 보험과 어린이 보험은 좀 다른 보험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태아 보험과 어린이 보험이 다른 보험인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아 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태아를 위한 특약과 산모를 위한 특약을 더한 보험을 말합니다. 태아 보험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 준비하는 부모님의 첫 선물인데요. 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태아의 선천 이상 및 산모의 위험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보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아 보험도 어린이 보험 안에 속한 보험이다라고 하셨는데요. 특히 태아 보험은 가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태아 전용 보장 특약은 태아와 산모의 출생 시 위험을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 22주 6일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산모와 아기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제출하는 서류도 많아지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차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받게 되면 가입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1차 기형아 검사 전인 임신 12주 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신 23주가 지난 후라면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실 수는 있지만 태아 전용 보장 특약은 가입이 어려우니 가입 시기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아 보험을 가입하면 좋을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두셨는데요. 일단 태아 보험은 임신 22주 6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1차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받게 되면 가입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12주 안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아 보험도 가입할 때 좀 특약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떤 특약들이 있을까요? 네, 태아 보험은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나와 아이에게 필요한 특약을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 또 수술이 필요한 큰 질병을 대비할 수 있는 필수 특약을 체크하시고 가입 금액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은 가입 이후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삭제가 가능하시나 새로운 특약을 중간에 추가하실 수는 없으니 가입 시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특약은 가입 이후에 삭제는 가능하지만 이 보험 기간 중에 추가는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 가입할 때 어떤 특약들이 필요할지 꼭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 중에 태아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고 어린이가 되고 또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보험까지는 유지가 된다라고 해도 성인이 된 다음에는 보험을 또다시 가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네, 앵커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위해 보험 만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아 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은 대표적으로 30세 만기와 90세 혹은 100세 만기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30세 만기로 가입하시는 경우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해서 보장을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지만요. 아이가 30세가 되면 다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30세 전에 큰 병에 걸리게 된다면 만기 후 보험에 다시 가입하시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100세 만기는 30세에 다시 성인 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100세까지 길게 보장받으실 수 있지만 30세 만기에 비해 보험료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30세 만기와 동일한 보장을 받으려면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만기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만기를 처음에 설정할 때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좀 만기를 설정을 하면 될까요? 그 부분을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고 성인이 된 후 성인 보험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기존 회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성인 건강보험으로 재가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큰 질병에 걸렸을 때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지난 20년 혹은 30년간 내었던 보험료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가입된 보험이 100세까지 보장이라면 재가입이 필수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보험, 태아 보험에서는 만기에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할지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 또 한 번 체크해봐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갱신과 비갱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갱신보험은 가입 시 정해진 일정한 주기에 따라 자동 재가입되며 해당 나이의 위험률과 해당 사의 손해율을 합산해 보험료가 재산출되는 보험인데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험료도 올라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갱신 보험은 납입 기간 동안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만약 20년 납 100세 만기 보험에 가입하셨을 경우 20년간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이후 추가 부담 없이 100세까지 보장을 볼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갱신형 보험인지 비갱신형 보험인지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보험료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갱신 보험료의 최초 보험료는 비갱신 보험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보험 기간이 흐를수록 피보험자의 나이가 올라가며 위험률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추후에는 비갱신 보험료를 넘어서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 보험의 경우 비갱신 보험처럼 납입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보험이 만기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보험에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이 두 가지도 역시나 장단점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으로 가지고 가면 좋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로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일까요? 가입 연령을 기준으로 앞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갱신의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갱신형보다는 정해진 기간의 납입을 끝내고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갱신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고연령일 경우 앞으로 보장받을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초기 보험료가 저렴한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갱신 주기가 짧을 경우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갱신 주기를 잘 비교해보고 나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비갱신형 보험은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이 가입을 하면 좋다라고 하셨고요. 고연령일수록 갱신형 보험으로 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으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혹시 있을까요? 네. 실제 제가 소개받은 고객님의 사례인데요. 40대 가장이신 남자 고객님이십니다. 건강검진에서 대장용종을 떼셔서 청구를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고객님께서는 가입하신 보험이 2개라고 생각을 하셨고 보장 분석을 해보니 이미 완납된 보험 하나가 더 존재하였습니다. 바로 고등학생 때 어머니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이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완납을 하신 상태였고요. 그 당시에는 100세 만기가 잘 없었기 때문에 80세 만기의 보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장 분석으로 찾아낸 어린이 보험에도 함께 청구를 하였고 몰라서 받지 못할 뻔한 수수비를 꽤 크게 받으셨습니다. 아직도 그 고객님이 기쁘게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온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요. 고객님은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이 보험의 존재를 몰랐다고 합니다. 40대가 된 그때 단순히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하셨고 저도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귀에 쏙쏙 담아두시고 모두 마음에 쏙 드는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자녀 보험을 얼마나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서혜민 전문가님과 어린이 보험에 대한 내용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번에 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제가 시설급여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남재곤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제가급여 보험은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인 안보험, 상해보험, 종신보험과는 다르게 제가급여, 시설급여와 같은 단어는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텐데요. 전반적인 개념부터 왜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님께서는 금융시장에 출시되어 시청자분들이 접하게 되는 보험 상품들이 사회적 제도에 기인하여 출시되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보험이 좀 사회적 제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변경된다는 사실은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제도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좀 보험의 트렌드가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보험 불만제로 MC님답게 정확하게 보험 시장의 흐름을 짚어주셨네요. 이렇듯 오늘 소개드릴 제가시설급여보험도 출시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보험이고 사회적 상황 또는 제도에 따라 더욱더 중요시하게 될 보험입니다. 보험 상품 설명에 앞서 사회적 제도인 장기 요양 등급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장기 요양 등급과 같은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화면에 보이는 대다수의 분들이 납부하고 계시는 건강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 더하기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공제와 장기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적 제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내역을 살펴보니까 정말 여기 고지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우리가 냈던 납부, 이 장기요양보험료를 나중에 좀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장기요양 신청 대상의 조건으로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에 해당되고요. 장기요양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기요양 대상 조건으로는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노인성 질병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노인성 질병의 대표적인 종류들을 살펴보면 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의 질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매보험 또는 종합보험의 2대 질환인 뇌혈관, 심혈관 질환, 그리고 파킨슨 등의 뇌와 관련된 많은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은 질병상해 포함 노인성 질병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이 불편하시다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고요. 65세 미만의 분들은 위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기요양 대상으로는 65세 이상인 분들은 이 노인성 질병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이 불편하면 모두 다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65세 미만인 분들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신청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만 하게 되면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요양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모두가 혜택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원이 자택에 방문을 하여 여러 가지 항목들을 평가한 후
신청인의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장기 요양 진단을 받게 되는데 진단 시 요양 등급으로 다시 한번 세분화되어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기 요양 등급 어떻게 나뉘어 있고 좀 어떻게 판정을 받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장기 요양 등급은 1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으로 총 6개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1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인지 지원 등급이 있고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 구분으로 평가되며 등급별로 차등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요. 여기에 장기 요양 인지 지원 등급까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급이 나뉘어져 있고 내가 어떤 등급에 속하는지 알게 되면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화면의 표를 보시면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둘 다 이용 가능하고요. 3에서 5등급에 해당되시면 재가급여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에서 5등급 대상자들도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특정 사실을 인정받게 된다면 시설급여에 입소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꿀팁인 것 같은데요. 3등급에서 5등급 분들도 이 위원회로부터 특정 사실을 인정받게 되면 1, 2등급 분들과 같이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특정 사실을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만약 장기요양 등급 3에서 5등급을 판정받은 대상자분들께서 가족 구성원이 직접 수발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치매 등에 따른 문제 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특별히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3세대 3등급에서 5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이러한 특정 부분이 인정이 되면 시설급여까지 같이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 두 가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네, 재가급여는 쉽게 말해 수급자분이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는 서비스이며 시설급여는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여기서 시설이라고 하면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곳을 지칭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급자가 생활하는 장소, 즉 자택 또는 시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혜택들은 어떤 게 있는 걸까요? 네, 재가급여의 종류로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즉 주야 보호 서비스, 방문요양, 간호, 목욕, 단기보호와 복지연구, 복지연구는 연간 160만 한도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일컫는데 요양원, 재가센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센터 등의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요양병원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요양병원에 좀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 시설급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요양병원은 제외 대상입니다. 요양병원은 국가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시설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양병원은 이 시설급여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이외에도 이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를 봤을 때 1등급부터 5등급, 이 특별 현금 급여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네, 특별 현금 급여 혜택이란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장기 요양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시설 및 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이렇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중요한 점은 위에 세 가지를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 특별 현금 급여 대상자 중 기타 재가 급여인 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서비스가 전부 무료는 아니라는 사실,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가 시설 급여 보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전부 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무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부담금이 존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저도 일정 부분 돈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장기 요양 혜택은 80에서 8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금으로 부담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다시 등급별로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위의 표와 같이 등급별 금액의 수가는 매년 인상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만약 위의 한도를 넘게 이용하시게 된다면 그 이상의 금액은 100% 본인이 부담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바로 재가 시설급여 보험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내가 내야 되는 자기 부담금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재가 시설급여 보험을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더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분들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 한국은 초고령화 시대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매년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노인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5등급을 받은 인원은 5만 명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10만 명으로 불과 4년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년 만에 2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 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들도 있을까요? 네, 60세 이상의 인구는 은퇴 후에도 생계 및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득을 발생시켜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도 큰 이슈가 되어 급여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사회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지만 본인 부담금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본인 부담금도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급여보험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담금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험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재가 시설급여 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재가 급여 보험은 기존의 치매 보험과는 달리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이 보험금 지급 기준이라서 65세 이상부터는 원인 질환과 관계없이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인지 능력 평가인 CDR 척도 점수 기준보다 지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치매 보험의 특성상 인지 능력 평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다 보니 치매, 뇌질환의 질병을 보상하는 부분에 편중되었으나 재가 시설급여의 경우 상해 및 후유장애, 암, 뇌, 심장과 관련된 제3의 질병을 비롯하여 다양한 질병들이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뇌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 외에 상해로 인한 장애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보험으로 다양한 보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은 재가 시설급여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재가급여 보험은 치매 보험보다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장점도 있을까요? 네, 초창기 출시된 재가급여 보험은 시설급여까지는 보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은 대부분 재가급여뿐만 아니라 시설급여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들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재가, 시설급여 모두 자기 부담금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개정되어 자택이나 시설에서 모두 혜택 받으실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시설급여를 이렇게 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재가급여에 더해서 시설급여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다른 장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험은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은 보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객님들이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고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출시된 보험의 위험보험료는 인상되고 보험금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보험사 납입기간, 납입보험료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재가시설급여를 이용했을 때 최소 30만 원, 많게는 90만 원까지 매달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각 회사별 상품의 특징,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의 고지사항 및 가입 가능성,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고령화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께서 오늘 내용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보험의 기준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넓은 보장, 그리고 큰 보장 금액을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가계 지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현명한 보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남재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제가 시설급여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연금보험입니다. 오늘 연금보험에 대한 내용은 권주영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이 국민연금 고갈 이슈 등 여러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이 연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노후를 대비한 연금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님, 혹시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대충 유추를 해보면 노후 파산, 나중에 노후, 좀 늙었을 때 돈이 하나도 없다? 파산했다?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노후 파산이란 의식주 등 모든 면에서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인의 비참한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노후 파산을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이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생각보다 다르게 늘어난 수명과 그리고 긴 간병비, 그리고 과다한 그러다 보니까 의료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적으로 독립 못한 자녀들이 네. 생길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생각지 못한 지출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노후 파산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뉴스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 기사 앵커님께서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럼요. 워낙 뉴스에서 나오고 매년 나오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정말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시점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하면 일단 우리가 넣어놓은 돈도 있는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이 나온 이유가 실제로 국민연금은 만 65세 때 받잖아요. 그런데 2055년도 그 고갈 시점이 되면 90년생들이 딱 65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글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보시는 자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2027년도 적자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2057년도 예정이었던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도로 앞당겨졌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계산위원회 결과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분들도 정작 받아야 할 시기에는 재정 고갈로 인해서 연금액이나 연금 수령 시기에 대해서 조금 늦춰지거나 그런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따로 납부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나 우편물이 날라왔더라고요. 국민연금 내라고.
국민연금 내면은 좋다 네. 하면서 이렇게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는데 그걸 보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미 뉴스에서는 국민연금이 언젠가는 고갈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 네. 국민연금에서는 돈 내라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기가 됐을 때 그런 대안점을 하나도 준비하고 있지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국민연금을 내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도 내고 있고 그나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는 넣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 생활을 전부 맡기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 때문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자료는 우리나라 통계, 실제로 베이비붐 세대, 60년대만 해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우리가 매년 100만 명 정도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제가 80년대생입니다. 네. 저희 80년대 같은 경우는 70만 명. 그리고 최근에 2022년도 기준으로는 신생아 수가 평균 25만 명이라고 해요. 진짜 많이 줄었네요. 네. 이렇게 60년이라는 기간 동안 출생률이 반에 반이 돼버렸죠.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유치원이나 학교가 폐업을 하고 아까 전에 제가 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산부인과가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고 그런 것들만 봐도 실제로 얼마나 출산율이 줄어드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정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출생아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현재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미래에는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연금을 수급받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그럼 이 상황에서 실제로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줄어든 경제 인구만큼 연금 보험료를 올려서 네. 그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거나 또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야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매달 열심히 일하시고 급여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세금이나 연금 보험료 등 국가에 돈을 더 부담하라고 한다면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앵커님? 지금 네. 내고 있는 세금도 만만치 않고 또 보험료도 매달 나가잖아요. 매달 이렇게 고정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내라라고 하면 싫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면 세금을 더 올리거나 또는 보험료를 높이는 등 돈을 더 많이 걷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당장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당장 받을 수도 없을 거를 우리가 대비해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면 누구나 다 더 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 납부할 사람을 좀 더 늘리거나 또는 지금보다 조금 적은 금액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훨씬 적게 받게 되거나 좀 늦게 받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낸 돈이 좀 아까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을 더욱더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연금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연금은 크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요.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연금까지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연금까지 준비를 하는 이유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나의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준비하실 수 없습니다. 방금 얘기해드렸던 국민연금의 고갈 이슈도 있지만 퇴직연금 또한 내가 퇴직연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앵커님, 한 번 늘어난 지출을 줄이기가 쉬울까요? 힘들죠. 한 번 늘어나면 어떻게 줄이나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렇게 은퇴를 막상 하다 보면요. 내가 쓰던 지출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아요. 소득은 줄어드는데 지출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다 보니 이 퇴직연금을 받아서 일시금으로 받아서 재창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봐요.
또는 내 자녀가 성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집 한 채는 하나 마련해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또 다른 자금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쯤 되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큰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퇴직연금도 불안한 상태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앵커님께서도 혹시 개인연금을 필요성 느끼신다면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요즘에 워낙 방송에서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적금도 나가고 뭐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사실 연금까지는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연금이라든지 이 은퇴 자금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당장의 생활비도 빠듯하다 보니까 노후까지 준비하는 거는 좀 먼 미래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연금의 종류는 크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이제 공적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공무원들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앵커님 연금저축보험이랑 연금보험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혹시 이 차이점 알고 계시나요? 저축이라는 말이 있고 없고 네, 그것만 알겠는데요. 네, 바로 네. 그 저축이라는 부분 때문에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 실제로 아까 국가에서 개인연금을 조금 독려를 하고 있다고 잠깐 얘기 드린 적 있었는데 네. 그중 하나가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이 연금저축보험은 나라에서 세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사실 그리고 이 세액 공제하는 금액이 올해부터 좀 늘어났죠. 작년까지만 해도 50세 이후 분들만 600만 원 한도로 해줬는데 올해 2023년도부터는 누구나 나이랑 상관없이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늘어났고요. 이렇게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6.5% 정도 세액 공제가 되어서 연간 99만 원 정도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니까 제13회 급여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네. 단점은 바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언제 내는 건가요? 네, 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 연금 수령 시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요. 이때 내가 받는 연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서 3.3%에서 5.5% 정도에 되는 연금 소득세라는 걸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1,200만 원을 내가 초과해서 수령을 한다고 하면 이때는 분리과세 15.4% 또는 종합소득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금으로 수령 시 과세가 되는 사실은 과세 이연 상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냐 아냐에 따라서 세금률이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최대 5.5% 내는 연금소득세가 더 세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개인연금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그럼 단점은 전혀 없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연금저축을 유지하실 때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살다 보면 우리가 유지를 하려고는 하지만 정말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저축을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 정도가 발생합니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또한 이거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금 저축보다는 비과세 연금인 일반 연금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더 유리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금 저축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한테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좀 비과세 연금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비과세 연금에는 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비과세 연금보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 드릴 건데요. 이 비과세 연금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월납보험료
150만 원 정도고 연간 한도가 1,800만 원 한도로 저축을 하시는 기준이 있고요. 5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되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세 또한 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15.4% 정도 되는 이자 소득세가 더해진다면 실제로 그것만큼은 우리가 혜택을 본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이 지금 이렇게 비과세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종류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과세 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 변액연금도 있으실 거고요. 우리가 우선 공시율이라고 해서 네. 시중금리로 굴러가는 그런 일반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오.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변액연금이라고 하면 이 상품에 따라서 이 연금 수령액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변액연금인 경우에는 수익률이나 이런 펀드 구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 연금 또한 이렇게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적용 이율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적용 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이자가 더 많이 굴러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자가 많은 금액이 이자가 많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또는 두 번째로 오랫동안 굴리게 되면 금액이 좀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생명표라는 게 있어요. 네. 이 경험생명표 혹시 앵커님께서는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는 봤는데 경험생명표가 어떤 건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어떤 걸까요? 네, 이 경험생명표라는 것은 연금이나 종신보험 같이 사망과 생존을 다루는 그런 보험에서 쓰이는 평균 수명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험 개발원에서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 산출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경험생명표는 1988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 변경이 되었는데요.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 여명이 증가하고 사망률 감소로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네. 네, 이런 경험생명표는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 주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19년도 이후로 바뀌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4년 이상 바뀌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조만간 바뀔 수도 있겠죠. 실제로 최근에 보험개발원에서 10차 경험생명표의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이렇게 최종 개정표는 올해 4분기 중 발표를 할 것이고 24년도 4월까지 보험료에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경험생명표가 달라지면 보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이렇게 경험생명표가 바뀌면 사망에 대한 위험률이 늦춰지니까 종신보험 입장에서는 위험보험료가 내려가서 보험료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종신토록 받는 연금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줘야 되니까 연금액을 조금 줄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같은 연금 재원이라도 가입 시기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험생명표에 따른 보험료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 연금보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연금 수령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릴 건데요. 연금보험은 확정금리형으로 해서 확정연금형이라고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계속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자만 받고 나머지 남는 돈을 상속해 줄 수 있는 상속연금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앵커님,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알고 계시나요?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잘 모르는데 오늘 저희가 그 얘기까지 나눌 시간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연금보험에 대한 내용도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반적인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